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만 하는 뉴스를 저희들이 픽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뉴스픽 시간이죠. 오늘도 이진한 뉴스마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잼버리가 국제 망신을 자초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그리고 혹은 뭐 기업 등이 이제서야 지원을 좀 하겠다라고 나서긴 했습니다만 다 의미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가 속출했고요. 또 위생 문제 등으로 일부 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행사 장소인 전북 부안군이 아닌 17개 지자체로 참가자들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또 K-팝 공연도 당초 예정되었던 6일이 아닌 폐영식이 개최되는 11일로 연기했지만 아직 장소는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거 진짜 우리나라에서 뭔가 행사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명구스럽고 창피하고 부끄러울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네. 우리나라 행사는 정말 성공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이 있었던 그런 행사였던 것 같은데 이 K-팝 공연까지 준비하면서 뭔가 아주 획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문화를 보여줄 것처럼 했었는데 참가하기로 했었던 이 사람들 매우 실망이 클 것 같습니다. 지금 아픈 사람도 많고 또 위생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결국 일부 국가에서는 철수를 해버렸어요. 네, 장마 후에 이어진 폭염 때문에 이제 천막 설치 같은 것들이 있었어야 됐는데 이런 게 없어서 땡볕에서 행사가 진행됐고 뭐 부실 식사, 화장실, 샤워실 등 문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제 분통을 터뜨리면서 이제 문제가 제기됐고요. 행사 나흘 만에 행사 중단, 철수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요. 결국에 주최 측에서 긴 논의 끝에 행사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지만 이제 일부 국가에선 철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카우트 본국인 이제 영국에서는 4,500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들이 먼저 가장 철수 의사를 이제 밝혔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이제 평택 미군 기지로 이제 일부 자국민들을 이동시키겠다라면서 철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좀 전에 화면 보였는데 그 다리 보여주세요. 다리를 보니까 완전히 모기에 물어 뜯겨가지고 두 명의 다리가 완전 처참합니다. 네. 왼쪽 오른쪽 둘 다 마찬가지인데 저러면 엄청 간지러울 텐데 뭐 저분들의 다리만 그러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습지되어가지고 벌레들이 그렇게 많다던데 미리미리 그런 건 당연히 예상을 하고 준비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여가부 장관 1년 전부터 이거 알았으면서 제대로 준비 왜 안 했을까 이해가 안 가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래도 K-팝 공연 결국 하기는 하겠다는 거네요. 원래 6일 예정돼 있었는데 이제 8일, 그러니까 11일로 연기하겠다는 거죠. 네. 많은 청소년들이 기대를 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K-팝 공연은 11일로 연기가 됐는데요. 일단 이 많은 인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를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잼버리 대회는 개영식 이제 앞서서 지난해 10월에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지만 이거를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거든요. 당시에 이제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게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잼버리 관련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당시에 김 장관은 잼버리 관련 대책을 다 세워놨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이 이번 행사를 통해 밝혀진 셈입니다. 또 이제 완공되어야 될 기반 시설이 이제 올해 원래 완공이 됐었어야 되는데 내년에 완공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2달 전에 또 이제 폭염이 있어서 예산 부족 문제 같은 게 있으니 좀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라고 했지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이걸 맡아서 한 게 벌써 1년도 더 넘었던 일이라서 이 정도는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준비하려면 얼마든지 준비가 가능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인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날 저는 대통령도 가고 부모님도 갔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써서 잘하는 줄 알았어요. 네. 안 그러면 거기까지 대통령이 휴가 가기 전에 들릴 일이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날 굳이 가더니만 그날 되게 더웠지 않습니까? 네. 83명이나 탈진을 해서 병원에 옮겨지고 2명이 중상 입은 그 가운데 대통령 부부가 갔다고 박수 동원되고 막 이랬다는데 네. 아이고 무슨 70년대에 박수 동원하는 그런 새마을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이 갔으니까 저는 그래도 그나마 뭐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오히려 망신만 자초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네요. 네. 게다가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다 전 정부가 5년 동안 준비한 거 아니냐, 뭐 이따위 말을 또 했어요. 네. 네. 자, 이러니까 여가부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죠?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행사 초반에 문제를 지적하는 이제 참가자들의 인터뷰가 일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자 한덕수 총리는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여가부 장관을 향해서 행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지키라라고 이제 얘기했는데요. 근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안전총괄부처는 행안부라서 사실상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서 일각에서는 행안부가 여가부 뒤에 숨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초반에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여가부에 대한 폐지 얘기가 다시 이제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사도 좀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여가부 이러니까 폐지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또 이준석 대표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는 이 커뮤니티에서 또 이걸 중심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가부 폐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상황을 봤을 때 좀 되게 놀랬던 것은 갑자기 조선일보가 자기네라고 하는 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냐면 조선일보가 정부는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여가부, 뭐 행안부, 뭐 누구누구 해가지고 정부 주도 행사인 거 아니겠어요? 이 정부 주도 행사를 하는데 조선일보가 갑자기 막 계속 공격하고 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답지 않게 왜 정부의 이런 주간 행사를 까지?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상하다고 그러고 봤어요. 알고 봤더니 이게 전라북도에서 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더만요. 그래서 전라북도가 지금 도지사가 김관영 전 민주당 의원이지 않겠습니까? 네. 아, 이게 또 여기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게 지금 배가 산으로 가고 지원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던 이유가 여기 있었네 이런 생각을 살짝 해봤는데 이러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요. 어쨌든 영국과 미국 스카우트 철수 결정했고요. 뭐 또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우리 철수 안 하고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것 네. 같은데 그나마 기업들이라도 좀 도와주겠다 그러고 생수, 얼음물 좀 지급하겠다고 하니까 그나마 낫지만 세상에 그렇게 비싼 돈 받고 점심 도시락에 두부하고 밥밖에 안 준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네. 도시락 보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 그래도 그나마 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14명의 사상사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20대 피의자 신상 공개가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상 공개는 특정 강령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번 피해자도 이 요건에 해당되고 더불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 확인하겠다? 네. 자, 근데 이 분당 흉기 난동범은 알고 봤더니 중학교 때 수학 올림피아드 나가서 입상도 했던 영재였다. 네. 근데 갑자기 정신적인 문제가 좀 발생을 해서 형이 갔던 특목고를 가지 못하면서 일반 고등학교를 가게 됐고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 시시하다 그러면서 자퇴했고 3년 동안 약을 먹지 않고 뭐 이래가지고 좀 더 증세가 심해졌었다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네. 이제 최 씨가 지금까지 알려진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는 조직이 있어 알리기 위해 범행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아, 그래요? 네, 경찰이 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제 2015년부터 5년 동안 정신병 치료를 받아왔고 2020년에는 조현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따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의자 최 씨가 지난 3일에 이제 그 차량으로 행인을 다치게 하고 하면서 총 14명을 다치게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50대 피해자가 6일 새벽에 사망하면서 살인 미수 혐의의 살인죄까지 적용하게 됐습니다. 이 돌아가신 분은 남편하고 같이 동네에서 밥 먹으려고 나갔다가 이 남자가 처음에는 이제 엄마가 가지고 있던 모닝차를 끌고 와가지고 길 가던 행인 4명을 치고 네. 또 차에서 내려가지고서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하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 차에 지금 치여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건데 뇌사 상태에 있다가 이제 동네에서 밥도 못 먹겠어요. 네. 이런 문제가 계속 거듭돼서 이제 경찰에서는 신림역 살인 사건 등 이제 살인 예고글이 올라오면서 비슷한 범행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네. 경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혐의를 받은 용의자 46명을 잡았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검거된 이들에게는 협박 또는 특수 협박죄들을 적용해서 무거운 살인 예비죄를 적용할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하고 다중 밀집 지역에 경찰력을 배치하면서
사실상 이제 일상 치안 활동을 좀 더 확장하겠다는 건데요. 이번 이제 특별 치안 활동은 첫 발령된 것인데 이것이 발령되는 것은 일상 치안 활동으로 치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경찰청장이 재량으로 경찰 인력, 장비를 집중 투입하는 조치입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이 전날에 서울 잠실역을 방문해서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찰력을 배치하는 등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15개 청에서 45개소 소총과 권총, 이중 무장한 이제 경찰 특공대원들이 128명이 전진 배치됐습니다. 이 기사가 나올 때만 해도 46명을 잡았는데 그 이후에는 50 몇 명이다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해서 네. 점점 늘어나는 것 같고요. 모방 범죄가 지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잡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재미로 했다 이런 10대들의 말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태원 참사 때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사회가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이상한 행동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왜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지 좀 확인해 봐야 될 필요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사람들한테 왜 이런 일을 벌였냐라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냥 이유도 특별한 건 없는 거거든요. 분노감을 이런 식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밖에 없고요. 특히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강남 압구정역 근처에 있었던 그 롤스로이스 차로 네. 20대 여성을 치었던 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 송포유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뭐 자기가 갱생됐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던 뭐 문신 잔뜩 있는 그 사람의 범죄였다고 하는데 케타민이라고 하는 마약 성분도 드러났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아르바이트하고 집에 가려고 지하철역 가려던 여자분을 이제 치여가지고 중상을 입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진짜 마약에 쩔었는지 어쨌는지 제대로 구호도 하지 않고 나와가지고도 여자분을 돌보기는커녕 자기 변호사한테 전화하는 것처럼 보이고 변호사가 또 와가지고 신원보증 해주고 빼갔단 말이에요. 아무런 것도 없이. 네. 그 여성분은 진짜 날벼락 맞은 건데 이런 일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죠. 지금 현재. 지금 그래서 저희 보면은 전철역 주변에 있는 곳에 다 경찰들이 다 동원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치안도 엉망이고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것 같고 네. 이런 생각 때문에 저희 정말 살 수가 없는 지경이다. 세금은 그렇게 많이 가져가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기자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주말 동안에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없네요. 각자 도생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도생이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만 각자 도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될 뉴스들만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팩 시간인데요. 오늘은 박용준 뉴스부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폭염에 땀 흘리다 결국 태풍에 날아갔다. 잼버리 얘기인데요.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불과 일주일 만에 새만금에서 열린 유쾌한 잔치는 유쾌하지 못하게 끝났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작한 역대급 규모의 제25회 세계 잼버리 대회가 조기 철수라는 역대급 해프닝을 남겼는데요. 기간은 일주일에 불과하지만 후폭풍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결국에는 4박 5일 남겨놓고 오늘 올라온다는 거예요. 진짜 이래저래 망신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결론은? 지금 남은 참가자들이 한 3만 6천 명 정도 되는데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버스 한 1,000대 정도를 이용해서 이제 수도권으로 대부분 향할 예정입니다. 계속 얘기하세요. 얘기 이렇게 짧게. 네, 말씀하세요. 당장 이게 야영장을 떠나다 보니까 이 숙박 공간 마련이 가장 비상인데요. 어제도 이제 막 서울시, 경기도 뭐 정부 해서 다 머리를 맞대고서 어디에다 묵어야 될지를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체육관, 호텔, 기숙사, 기업 연수원, 그리고 종교계도 힘을 모아서요. 뭐 교회나 사찰까지 해서 뭐 교회 시설이나 기도원, 템플스테이까지 지금 이 3만 6천 명을 좀 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오전 10시부터 철수를 시작해서 지금 서울로 올라온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럴 것 같으면 미리 숙소를 정해놓고 어디에서 이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숙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향후 어떠한 일정을 제공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진 다음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마련된 거예요?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카논이 올라오니까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 관통을 하는 건지 이걸로 인해서 대회를 못할 지경인지 여기서
계속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또 이거를 멈춰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최종에 긴급하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지금 4만 명 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참석을 한 거잖아요. 참가를 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스텝까지 합치게 되면 거의 한 10만 명이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태풍이 사실은 이맘때쯤에 올라오는 거는 뻔짜인 것이고 미리 다 예정되어 있던 것들이기 때문에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 다 결정을 해놓고 A가 안 되면 B로, B가 안 되면 C로 또 거기 변수가 해서 C뿔, A뿔, 뭐 B뿔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탁탁탁 단계별로 혹은 변수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일처리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만 하다가 또 갈팡질팡하고 지금 서울에 올라오는 것도 어떻게 할지 최종적으로 그냥 올라온다는 것만 얘기되고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다고요? 그렇죠. 이게 4박 5일이 남았는데요. 이 4박 5일을 앞으로 뭐 어떻게 보낼지도 네. 문제입니다. 이게 그 정부에서는 이제 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이걸 대체하겠다. 문화관광 프로그램 뭘로요? 그러니까 이제 야영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제 문화관광 행사가 돼버렸는데요. 이제 하이라이트가 K-팝 콘서트입니다. 그놈의 K-팝 아이고 참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래도 참가자들이 청소년들이니까 K-팝 가수들을 직접 볼 수 있는 콘서트가 가장 중요하다. 이것만 하면은 좀 인상을 바꿀 수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또 이 백미가 BTS의 출연 여부입니다. BTS가 지금 근데 일부 멤버들이 군 복무 중이라 사실상 출연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장소도 지금 계속 상암 월드컵 경기장으로 바꾸고 또 스케줄 날짜도 늦추고 스케줄을 계속 조율하면서 뭐 BTS라든지 아니면 BTS가 안 되면은 같은 소속사의 뭐 뉴진스나 세븐틴 같은 걸 압박을 해서라도 압박을 한다고 무슨 공산당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지금 소속사를 엄청 쪼고 있대요. 이 하이브를. 세상에 웬일이에요. 하이브 이러다가 싫다 그러면 또 이제 세무조사 나간다.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막 BTS 멤버 군대에서라도 데리고 와야 된다. 막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막판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대 가 있는 BTS 불러내가지고 휴가 줘가지고 와서 공연하게 하는 거예요? 참, 정말 야 내가 살다 이런 얘기 내 생전 처음 들어보는데 보세요. 자 오늘 10시부터 거기서 떠나게 한답니다. 왜? 태풍이 몰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떠나게 해야 된대요. 그러면 일단 차편을 마련하는 것부터 좀 쉽지가 않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해요? 그 다음에 저녁에 어디서 사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들은 이미 돈을 다 지불한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들의 지금 새만금에서 있을 것을 다 예상해가지고 뭐 했다고 하지만 물론 뭐 그게 제대로 됐든 안 됐든 간에 어쨌든 새만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숙박시설을 마련하고 뭐하고 마련했을 텐데 그건 그대로 놔두고 갑자기 새로운 장소를 찾아가지고 기업체 연수원이나 이런 데다가 문의해가지고 뭐 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거기는 뭐 일정이 없습니까? 다 비워놨다가 지금 한창 휴가 기간인데 거기 다 비워놨다가 빨리 오세요. 그런 것도 아닐 텐데 숙박 공간을 3만 6천 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것도 없을 뿐더러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숙식 제공의 여력도 없을 뿐더러 이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이 새만금의 끔찍한 추억을 좀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을지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거에다가 그다음에 K-팝 했는데 K-팝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는 데다가 뭐 아무것도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일단 서울로 올려보낸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BTS만 보여주면 끝이다. 지금 이런 생각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것도 지금 군대가 있는 BTS 불러다가 할 생각을 하고 있고. 야 진짜 대단합니다. 어? 장소도 야영장. 전주 월드컵 경기장이냐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냐 아직도 최종 스케줄 세상에 이거 누가 책임진답니까? 예? 이거를 박 기자가 책임져야 되겠네. 이제 4박 5일이 지나더라도 그 말씀하신 그 책임 공방이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네. 이 예산이 1,170억인데 국비가 302억 원 그리고 도비가 409억 원으로 또 그 1,170억 가운데 74%가 조직이 운영비로만 쓰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반 시설 조성비라든지 뭐 아니면 야영장 시설 조성비에는 별로 한 3,400억밖에 쓰이지 않은 건데요. 이걸 합쳐도 운영비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1,170억 원이 원래 총 예산인데 그 중에서 쓸데없이 조직위원들에게 들어가는 운영비로 869억 원이 쓰였고 5개 광고 비용으로 49억 원 정도가 쓰였으니 실제 참가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쥐꼬리만큼 돈을 투입해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입힌다기보다는 먹이고 뭐 재우고 이런다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갑자기 장소 변경하면서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지 아직은 아무도 해결 못한다. 이런 얘기인 것이고요.
상하수도와 하수도 처리시설, 주차장, 덩굴 터널 등 기반시설 조성에는 235억 원이 편성되는데 그쳤다. 자, 그러니까 현장 인프라가 그만큼 열악하다 이런 얘기를 그쵸.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야, 이러면서도 뻔뻔하게 잼버리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6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기대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야영장 시설 다 철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내가 우리 애들하고 어디 놀러 갈 때를 계획해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일을 이상하게 하죠? 이번이 공동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뭐 여가부라든가 행안부라든가 뭐 이런 데랑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도 하나의 큰 문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진짜 저는 이렇게 끔찍한 이런 일은 진짜 제가 처음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소식은 최근 우리를 공포에 빠지게 하는 살인 예고 소식입니다. 네. 살인 예고가 이제 신림역, 서현역에 그치지 않고 이제 전국 각지로 확산되면서 187건까지 늘었습니다. 급기야 이제 칼부림 주의 사이트까지 등장했는데요. 한 웹 서비스 업체가 운영하는 테러리스트 사이트는 칼부림 테러 예고 게시글이나 관련 내용, 그리고 예고 지역을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거 여부, 살인 예고의 진위 여부까지 볼 수 있고 제보도 가능한데 가면은 현재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은 이제 52건 정도의 위협 목록을 볼 수 있는데 이 사이트가 하루 만에 5만 명이나 다녀갔습니다. 야, 진짜 갑자기 대한민국이 이상해졌어요. 우리 원래 안전으로 따지면 세계 제일의 국가였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죠, 예. 치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막 살인 예고가 200건에 육박하고 칼부림 주의 사이트가 등장을 하고 지도가 나와요. 네. 이 칼부림 예고 지도가 세상에 이렇게 되면은 살 수가 없어요. 게다가 더 끔찍한 게 뭐 인적이 드문 곳이라든가 이런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밀집하는 큰 번화가 혹은 전철역 근처 이런 곳에 지금 갑자기 살인 예고가 늘어났다는 건데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게다가 칼부림 주의 사이트가 등장했다는데 이건 무슨 말이죠? 그 업체에서 얘기한 거는 이제 인터넷상에 이제 최근에 이런 살인 예고글이 너무 많이 나오고 또 실제 이게 사건까지 이어지니까 네. 우리 가진 기술을 이용해서라도 좀 시민들 불안을 좀 덜어주자. 그렇게 네. 해서 이 업체에서는 일단 무상으로 이걸 운영하겠다. 지금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네. 이 경찰청에서 어제 밝힌 건데 이제 살인 예고글 187건을 확인해 보니까 이제 그 중에 59명이 현재 검거된 상태, 그리고 3명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절반이 넘는 57.6%가 10대 청소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부림을 예고한 사람들이 예. 세상에. 그리고 그중 상당수는 또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웹서비스 업체가 운영하는 테터리스 서비스에서 칼부림 예고 사이트, 칼부림 예고 지역을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 여기에 5만 명이나 사이트를 방문을 했고 여기에 올린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살인 예고글이 187건이었고 10대 청소년들이 상당수였고 네. 그중에 또 상당수가 촉법소년이더라. 그러니까 약간 장난으로 내지는 모방 심리로 혹은 뭐 영웅 심리로 이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와, 이 계속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인천에서는 한 10대 청소년이 이제 계양역에서 오전 7시에 이제 20명을 죽이겠다. 이렇게 글을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혔고요. 네. 그리고 또 원주역에서는 칼부림을 저지르겠다고 이제 한 10대 청소년이 글을 올리고서 본인이 글을 또 제보를 하는 자작극을 벌이다가 또 마찬가지로 붙잡혔습니다. 뭐라고요? 잠깐만요. 10대가 자기가 칼부림을 하겠다고 하고서 글을 올리고 예, 이런 글이 있더라라고 그걸 SNS에 공유를 한 거죠. 웬일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글 올리고 자기가 제보하고 네. 자작극을 벌였다? 네. 왜 그랬다는 겁니까, 이 사람은? 다들 장난삼아 올렸다. 그냥 요즘 이게 유행인 거 아니냐. 그냥 별 생각 없이 해봤다. 세상에 웬일입니까?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계양역에서 7시에 20명을 죽이겠다라고 적어놓고는 이걸 또 그랬던 10대가 경찰에 붙잡히고 원주역에서는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글을 작성한 또 10대가 자기가 글 올리고 자기가 제보하는 총국이 또 올라오기도 했고 이게 다 장난이었다? 세상에. 이거 이렇게 되면 근데 큰일 나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게 범죄라는 걸 모르나 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제 살인 예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요.
경찰에서 밝힌 거는 이번은 진짜 좀 엄격하게 해서 이거를 좀 줄이겠다, 이거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데 살인 예비가 적용이 되려면은 대상자가 일단 특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흉기 구입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10대 청소년들까지 이렇게 살인 예비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돼지 엄마님께서 심야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늦거나 밖에서 조그만 소리가 들려도 문을 잠그게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오뜨기 스머프님, 살인 예고 조작으로 국민들 선동하고 이로 인해 경찰을 배치하고 뭡니까 이게? 강원희님, 삶이 팍팍해요. 그들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정책이 더 무섭습니다. 이런 얘기 지금 하셨고요. 야, 진짜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천년의 사랑님, 모두 잠재적 살인자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경찰이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신상을 공개했네요. 네, 어제 경찰이 이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최원종 22세이죠. 그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상 공개 당시 증명사진이랑 그리고 검거 당시 사진을 공개해서 기존에 있었던 그 실물이랑 이 사진이 다르지 않냐 이런 거를 좀 대비해서 이번에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신상 공개해봤자 얼굴하고 실제 모습이 다르다, 사진하고 다르다 이랬는데 이번에 최원종 씨 얼굴은 실제하고 같다. 이걸 지금 강조했다 이런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정말 나라가 시스템이 붕괴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정말 큰일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각자 도생밖에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박 기자하고는. 네, 박용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뉴스팩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도 이진하 뉴스모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수진 의원 얘기가 요즘에 한 이틀 내내 나오더라고요, 기사에.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사무실 특혜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나섰다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일까요? 네, 일단 내용을 살펴보면 조수진 의원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목동 지역구에서 사무실을 사용했는데요. 이곳이 주변 시세보다 싸게 임대한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네, 조 의원이 사용한 사무실은 역세권이고 1층이었습니다. 또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을 주고 사용했다는 것이 알려졌는데요. 주변 시세를 살펴보니까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월세를 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오, 엄청 싸네요. 딴 데는 300만 원짜리 월세를 네. 본인 혼자 100만 원에 내고 있었다? 네. 사실 그 차액 상당히 뇌물로 볼 수 있는 건데, 원래는. 네,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됐더니 네. 조 의원은 약 2년 반 동안 사용했던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이후에 같은 사무실이 이제 3개월 뒤에 임대로 나왔는데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300만 원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특혜 논란이 계속되자 조 의원은 특혜가 아니고 보증금을 더 많이 냈기 때문에 반전세 개념으로 사용했다. 또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공실이 많아서 저렴하게 이용한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건물주 이거보다 문제가 된 것은 건물주가 양천구의원으로 지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입니다. 이분이 또 지난해 양천구청장 출마를 준비했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문제가 된 것인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당협위원장이 조 의원에게 우회적으로 후원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이다. 근데 알고 봤더니 월세는 한 300만 원짜리 건물이더라. 왜냐면 위치도 좋고 1층이고 하니까 역세권에. 네. 그래서 이제 특혜 논란이 벌어지니까 의원이 사무실을 옮겼는데 옮기고 난 다음에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3천에 300만 원을 받더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조 의원 말대로 보증금이 7천만 원이나 더 증가했으니 반전세 개념으로 월세를 좀 더 올려받는 것도 뭐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한 우려나 뭐 위험성, 가능성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 플러스 지금 조 의원이 이 동네의 당협위원장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양천구의원이었고 또 이제 양천구청장으로 출마했다라는 내용 때문에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조 의원에게 직접 수십만 원대 후원을 여러 차례 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특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고요. 그렇죠. 또 조 의원은 근데 이제 의혹이 계속 이렇게 되자 조 의원이 임대는 건물주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월세는 이제 건물주의 마음이다 이렇게 해명을 해서 조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건물주가 양천구 의원이고 그 의원이나 시의원은
그 지역의 당협위원장들이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항상 끊이지 않아요, 논란이. 뭐 돈을 받았다, 뭐 특혜를 줬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뭔가 좀 의혹을 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상황이 되겠군요. 네. 자, 게다가 해당 건물주는 조 의원에게 직접 또 후원을 하기도 했었다. 먼저 이런 얘기였고요. 네. 어쨌든 조 의원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 해결될지. 이거 근데 어쨌든 감사인지 뭐 수사인지 하기로 했다는 거죠? 네, 선관위에서 수사를 하기로 했고요. 뭐 그전에도 조수진 의원은 예전에 재산 축소 신고도 좀 줄여서 해서 논란이 그렇죠. 됐었는데 예. 2021년에 80만 원 이제 벌금형이 나오면서 의원직 면직은 좀 피하게 됐었던 일도 있었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또 이번에 조사에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습니다. 총선을 또 앞두고 있으니까요. 잘 조사가 돼서 확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네. 조수진 의원 명단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 아, 공천을 주지 않겠다라고 찍었다는 국민의힘 사람들 이름이 쭈르륵 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누구누구는 이런 이유로, 누구누구는 이런 이유로, 누구누구는 이런 이유로 공천 부적격자 해가지고 명단이 쭈르륵 돌고 있어요. 조수진 의원 위험한 상황이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이번에 수사까지 받고 이 문제가 터졌다? 이거 괜히 그런 것 같지가 않은데, 이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건지 아니면 진짜로 우리의 촉이 딱 맞아가지고 그러는 건지 여러분들은 누구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제 말 중에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나는 알아요. 자, 실체적 진실관계 뭐 매번 밝혀지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는 금방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네, SPC 공장에서 또 사고가 났습니다. SPC 계열사인 성남 샤니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이면서 사고로 심정지가 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2인 1조로 가동하는 반죽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A씨가 기계에 배 부위가 끼이면서 사고가 났고 해당 사고를 당한 A씨는 다행히 병원 이송 후에 맥박이 돌아와 수술을 받은 것으로는 알려졌습니다. 정말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집니까? 지난번에도 SPC 공장에서 사고가 났었지 않습니까? 끼이는 근로자의 자, 이번에 SPC 계열사인 성남 샤니 공장에서 만드는 빵 많이 잘 팔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네. 또 5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래서 심정지가 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2인 1조로 가동하는 반죽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지난번 사고는 2인 1조로 가동하는 반죽기를 혼자 가가지고 하다가 네. 문제가 생겼던 거였잖아요. 이번에는 혼자 간 건 아니었나 보네요. 네, 2인 1조로 하긴 했지만 이제 지난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에 10월 15일이었죠. 그때 SPC 계열사인 평택 SPL 제빵 공장에서 네. 20대 여성 근로자 B씨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B씨는 여러 소스 배합물을 넣는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인데요. 이 작업 또한 2인 1조로 해야 됐지만 이때 하지 않아서 홀로 작업에 투입됐다가 변을 당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사고 직후에 SPL의 현장이 이제 뭐 천막을 둘러놓고 다른 기계에서 작업을 진행하면서 좀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다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도 됐었죠. 맞아요. 그때도 사고 났었을 때 즉각 조치하고 그 가동을 중단하거나 이러지를 않고요. 일단 사람들한테 알려질까봐 그것부터 그냥 수습하느라고 사람들이 정말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모양을 보고. 네. 어쨌든 이번에 해당 사고를 당한 A씨는 다행히 맥박은 돌아왔고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사고가 근데 너무 많아요. 1년 네. 사이에 벌써 3번째, 올해만 2번째 일어났다는 얘기인데 네.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고는 1년 사이에 3번째, 그리고 올해만 2번째 일어난 산재입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사고만 꼽은 것인데요. 네. 10월에도 끼임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됐고 올해 7월에는 같은 사고 역시나 있었고요. 끼임 현상으로 인해서 심정지가 이번에는 일어난 것인데 이제 반복되는 사고 안전관리 대책의 근본 개선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후에 SPC는 이제 입장문을 통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직원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당사는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이런 사과가 아니라 이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민주진영 박진영님께서 아마 우리 방송 나오시는 우리 박진영님 같아요. 민주진영 박진영님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엄격 적용하여 기업주를 구속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이 맞는데 항상 법 적용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적용해봤자 거의 당신 책임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는 많이 가더라고요. 아, 참네요. 어쨌든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 대신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뉴스만 엄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뉴스팩 시간인데요. 오늘도 박용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이 최수근 상병 지난 수해로 우리 국민들을 돕다가 숨졌습니다. 그랬는데 이 최수근 상병이 숨진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축소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국방부가 이제 해병대 수사 축소를 지시했다는 의혹인데요. 이게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까지, 개입 얘기까지 나오고 또 여기 문자 메시지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 문자 메시지 존재를 두고서 이게 있냐 없냐를 가지고서 지금 서로 다른 얘기를 하면서 미스테리에 빠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이번에 이제 그 최수근 상병이 숨진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철저히 조사가 될 것으로 정말 의심하지 않았는데 알고 봤더니 국방부가 해병대에 수사 축소를 지시했다. 왜? 본인들의 책임을 좀 은폐하고 싶어서. 그렇죠.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수사 축소를 지시했다는 의심이 나오게 된 계기가 바로 문자 메시지가 하나 삭제된 게 있더라. 이겁니까? 네, 먼저 그게 설명해 주시오. 예. 그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제 최상병의 순직 수사를 맡았는데요. 이 수사를 벌인 결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이제 하고서 이거에 대한 뭐 경찰 수사 이첩, 언론 브리핑, 국회 보고를 앞두고서 이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만나서 보고하고 서명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 날 이게 장관 결재까지 받은 사안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브리핑이랑 국회 보고가 다 취소됐습니다. 그러자 이 박수사 단장이 이거를 이제 결재가 이미 장관 결재가 떨어진 사안이라고 경찰에 자료를 이첩하면서 국방부는 이거를 항명, 이걸 왜 어겼다, 지시를 어겼다 이걸로 보고서 엊그제 8일 보직해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는 7월 20일 날 폭우로 발생한 실종자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최수근 상병이 순직을 했는데 이를 조사했어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그래서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주요 간부 8명이 잘못했다. 그래서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하고 경찰에 수사를 이첩을 하고 언론 브리핑하고 국회 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이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서 서명까지 다 받아놨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너무 규모가 큰 거죠. 본인들이 잘못한 게 너무 많은 거죠. 말하자면 잘못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좀 기다려봐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너무 잘못이 많아 보인다. 이거 안 되겠다.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러한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걸 지금 확인해서 MBC에서 보도하고 그러니까 요즘 삭제한 정황까지 지금 나왔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왜 이랬느냐? 이랬어요. 자, 여기에서 중간에 더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서 발표까지 하기로 하고 국회 보고를 딱 앞두고 있었었는데 이게 취소가 되니까 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거 안 된다. 왜 사실을 오도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안 됩니다. 얘기하니까 국방부가 이거 너 항명할 거야? 이러면서 보직 해임했다는 거죠. 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여기서 또 문자 메시지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네. 이 박 수사단장이 이제 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만난 자리에서 김 사령관이 이제 문자 메시지를 하나 이렇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네. 이 문자 메시지가 이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사령관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인데 이 문자에는 사단장은 빼라, 혐의 내용 죄명 빼라, 수사라는 용어를 조사로 바꿔라. 이렇게 그 수사를 질책하고 그 결과나 그 혐의자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 대변인실은 아예 존재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신 차관이 보낸 적도 없고,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요청하고 MBC에 대해서 이제 법적 절차를 밟을 거다.
그리고 신 차관이랑 김 사령관도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로 수사를 이제 해달라고 이첩시키는 것을 중단하라고 이첩 보류를 지금 시켰더니 아니다. 그거 아니었고 니네가 좀 알아서 중간에서 이렇게 막은 거다. 막 이런 취지를 지금 또 중간에 개입설이 지금 나타나고 있군요.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인물이 신범철 국방부 차관으로부터 그러니까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에요, 말하자면. 네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문자 메시지를 하나 보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보니까 사단장은 빼라. 혐의 내용이나 죄명 이런 거 다 빼라. 수사라는 용어를 조사로 바꿔라. 그럼 결과적으로는 언론이나 이렇게 브리핑할 때 국민들에게 뭔가 심각해 보일 수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빼가지고 내용을 되게 아주 담백하게 아주 간결하게 말랑말랑하게 한 거죠. 와.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게 단순히 이 신범철 차관이 혼자 이걸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위에 윗선에 뭐가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 결국은 이 얘기군요. 그랬더니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또 아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온 거예요. 네. 이게 그 하루 만에 이제 장관 결재가 바뀐 게 이제 문제인데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국가안보실 요청으로 이제 그 예정됐던 브리핑 내용이 대통령실에 공유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하루 후에 이제 이 보류 결정이 이뤄지자 이게 그 보다 윗선에 장관보다 윗선에 누군가가 이제 그 수해 피해나 이런 걸로 이제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이게 또 발표가 나면은 이게 더 커지니까 반발이 커지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외압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된 상황입니다. 네, 국방부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면서 해병대 수사 결과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아예 국방부 조사본부 차원에서 다시 재수사하겠다. 경찰에다가 지금 이첩할 사안 자체도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인가 봅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사단장의 물색에 들어가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까지 밝혀졌고 8명에 대해서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자체 조사도 다 나와 있고 그런데 또 갑자기 아니다라고 하고 그걸 수사했던 사람은 보직 해임이 돼버리고 집단 항명죄가 지금 적용이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매일매일 뭔가 벌어지고 있고 매일매일 뭔가 은폐가 되는 것 같고 뭐가 진실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고요. MBC는 도대체가 왜 맨날 거짓말을 하는 그런 언론사가 되는 겁니까? MBC 이번에 지금 또 고소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러다 대한민국 언론사는 MBC밖에 안 남게 생겼어요. 네, MBC를 응원해야 되는 이 상황이 정말 서글퍼지네요. 다음 뉴스를 전해주시죠. 예. 네, MBC도 있지만 뉴스토마토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MBC도 있지만 뉴스토마토도 있다. 예, 이걸 정확히 보도해드리는 뉴스토마토 잊지 마시라.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요. 네, 뉴스픽이 예정하는 원희룡 장관 소식인데요. 원 장관이 어제 경기 화성 비봉지구 LH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LH를 이제 따끔하게 혼댔습니다. 근데 국토부 장관이 이제 국토부 산하 공기업을 공개된 자리에서 지적하는 것 자체가 이제 보여주기식으로 이제 제3자 화법을 구사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일고 있습니다. 원 장관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단지를 취합할 때 빠진 게 있으면 자체적으로 시정해야 되는데 자정 기능이 빠진 LH를 누가 신뢰하겠냐고 비판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지난 4월에 이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해서 이제 전수조사가 이뤄지자 이 결과가 이제 부족하다고 이걸 비판한 것인데요. 네. 이제 LH가 이제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고 관리 감독 권한도 국토부가 원래 갖고 있는데도 이 평소에 이 책임은 회피한 채 이제 뭐 공폭을 때려잡는다거나 이런 얘기하고 다른 일만 하다가 뒤늦게 사태가 벌어지자 이제 모른 채 책임을 떠넘기게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제 뭐 유체이탈 화법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도 아주 이 범주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경기 화성 비봉지구 LH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은 원 장관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무량판 조사 문제를 지적하면서 LH한테 현황판도 제대로 못 읽는 LH 존재 이유가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화를 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대로 조사도 못 하고 있고 이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 LH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국토교통부라는 거잖아요. 제3자 화법.
이것을 공개된 자리에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지적해가지고 모든 책임을 그쪽에다 떠넘기려고 하는 거, 이거 묘하게 누군가를 닮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 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지금 10%를 뭐 덜 조사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죠? 이제 얼마 전에 LH가 그 전수 결과 조사를 발표했는데 여기서는 그 전체 단지가 무량판 공법을 적용한 단지가 91개 단지로 나왔습니다. 네. 근데 뒤늦게 이제 어제 원장관이 현장 방문한다는 하루 전에 91개 단지가 아니라 101개였다. 이렇게 10개 단지가 늘어났는데요. 이게 이제 10개 단지가 설계 정보 시스템에는 빠져 있었다. 이게 뒤늦게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원장관이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지적한 건데 기득권에 씌였는지 아니면 안일한 업무 관행에 씌였는지는 봐야겠지만 LH가 거짓말까지 하려 했다. 이렇게 원장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난 4월에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에 LH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라 그래가지고 실시했더니 91개 단지가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게 아니었다. 10%나 누락해가지고 원래 더 있었는데 조사를 덜 했다. 이제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LH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도 전부 다 국토부에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동안에 조사 제대로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했느냐 이런 비난 국토부에도 좀 쏟아지고 있고 LH도 진짜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사하라고 제대로 하라고 그랬더니 조사도 안 하고 이렇게까지 엉터리로 전수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발표도 이상하게 한 건 이건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LH도 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고 국토교통부도 좀 관리 감독 제대로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내가 장관 된 지 얼마나 됐다고 나만 이렇게 계속 두들겨를 맞냐 이제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장관은 원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얘기를 할 수는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유체이탈 합법하면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없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큰일 나기 때문이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라고 하는 건 언제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도대체 안심하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철근 누락단지 또 발견되게 되면 보수공사 해준다고는 하는데 글쎄요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걸 또 믿을 수 있을지 그게 정말 아쉬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박영진 기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진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진하 기자하고 원래 준비했던 뉴스픽 내용이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제가 잠깐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네. 제가 원래 페이스북에도 썼습니다마는 이 잼버리 K-팝 가수들 공연 뭐 방탄소년단까지 지금 원래는 소환이 됐었습니다만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 페이스북에다가 이거 못한다 그러면은 압수수색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했는데 정말 유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한겨레 신문에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왔다 그러는데 이 콘서트 일정이 바뀌면서 원래 참석하기로 했던 아이브가 못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못할 수밖에 없겠죠. 날짜도 바뀌고 이러니까. 그랬더니 또 좀 의심 가는 정황이 생겼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 아이브가 11일로 바뀐 그 K-팝 잼버리 대회의 그 공연에서 네. 일정이 안 맞아서 참여를 못 한다고 했는데요. 공교롭게 이제 참석을 한다라고 갑자기 공교롭게 바뀌었어요. 네, 바뀐다고 이제 바뀌어서 이제 그걸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체부에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아이브가 6일 공연에 출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른 일정을 조절해서 자발적으로 이제 상암동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에 출연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환영한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계속 강조한 것은 자발적 결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날 이제 공교롭게도 금융감독원이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최대 주주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모기업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를 창업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니까 콘서트 일정이 원래 6일이었었잖아요. 잼버리에서는. 그랬다가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다 일련의 사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것 때문에 11일로 옮겼고 공연장도 전주에서 상암으로 옮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런 공연하는 가수들이나 그룹이나 못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뭐 하는 곳도 있겠지만 못하는 곳도 있으니까 그 중에 한 곳이 이제 아이브였는데 그러니까 아이브가 다른 일정이 있다 못한다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일 것 같았는데 갑자기
10일. 그러니까 11일 날 일정이 있다고 얘기했더니 어제 네, 어제 갑자기 나온 갑자기 내용입니다. 압색이 들어간 네.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압색하자마자 곧바로 또 1시간 만에 우리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네. 야, 이게 공교롭게도 자발적으로 그렇게 가능한 일인가요? 사실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에 또 아이브는 또 세계적으로 또 많이 인기를 얻고 네. 있는 그룹이기 요즘 때문에요. 아주 인기 많은데. 네, 1년 단위, 최소의 1년 단위에서 2년짜리 이제 계획을 가지고, 스케줄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룹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제 1시간 만에 이렇게 또 갑자기 변경되는 것은 조금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참, 뭐, 불가능이란 없다. 이게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정말 친절하게 시연해주고 있는 정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박병근 문체부 장관 자발적 참여를 환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발적 참여의 의미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태풍 얘기 좀 해볼까요? 네, 태풍은 10일 한반도에 상륙한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태풍을 대비해서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철야 근무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대통령실은 철야보다 언제 어디서든 보고받고 지시하기 위해서 비상 대기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대통령은 내가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다. 네. 나는 절대 철야를 못한다. 네. 이거군요. 어쨌든 6호 태풍 카눈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잇따랐지만 결과적으로는 북한으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피해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나요? 일단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새벽에 네, 오늘 새벽이죠. 우리나라를 빠져나갔고요. 그런데 이제 수도권이랑 강원도 중심으로 태풍 영향을 받아서 좀 비는 계속 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중대본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기준에 전국 각지 대피자가 15,411명에 달했고요. 네, 대구에서 사망자 1명, 실종자 1명이 발생했지만 순환사고와 안전사고로 분류되면서 공식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 시설 피해는 207건 그리고 4만 358세대가 정전을 겪었고요. 그다음에 355개의 항공편과 여객선 127척 등이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 중대본과 국정상황실로부터 대통령이 수시로 보고를 받겠다. 하지만 청사에 남아있을 필요는 없다. 대통령이. 네. 이런 얘기를 명확하게 한 것이군요. 그렇죠, 뭐. 대통령이 있어가지고 특별히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본인의 의견대로. 그래서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이제 흰남노가 왔을 때는 24시간 밤샘 근무를 하면서 구내 식당에서 참모들과 아침 식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청사에서 계속 남아있을 필요가 있는지 이날 밤 피해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라면서 철야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어디서든 보고받고 지시하고 비상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제 말을 했고요. 또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다라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명한, 지난해 수해 당시에 대목이 좀 떠올랐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이제 좀 피해 복구하고 좀 수습하고 그런 단계로 넘어가면 좋겠고요. 북한도 태풍의 영향으로부터 조금 많이 좀 피해가 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진석 의원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법정 구속은 면했다. 이 얘기가 또 어제 하루 종일 회자가 되더라고요. 네, 어제 법 관련 이제 소식이 제가 두 가지를 같이 가져왔는데요. 네.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는데요. 만약 대법원까지 형이 확정되면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실은 검찰에서는 벌금을 구형했습니다만, 네. 이게 너무 약하다 해서 정식 재판으로 회부가 돼버렸고요. 네. 벌금형보다 훨씬 센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좀 배경을 설명할까요? 네, 정진석 의원이 2017년 9월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쓴 것인데요.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발언의 배경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라디오에
라디오에 출연해서 내가 아는 최대한 정치 보복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했던 거라고 본다라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발이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던 검찰은 이제 지난해 9월에 벌금 5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를 했는데요. 법원이 그해 11월에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6년 만에 처음으로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의 당시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 부부싸움에서 가출해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왜 그거를 그렇게 멋있게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하냐, 이게 취지였어요. 네. 네. 재판부에서는 판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뭐 판단이나 이런 거를 넘어서서 지나치게 모욕적이다. 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뭐 벌금으로 끝날 사안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정진석 의원은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정치적 판단이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와 별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결과적으로는 또 검찰 출석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10일 날 검찰이 이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조사를 위해 소환을 통보했는데요. 벌써 올해만 4번째 소환입니다. 이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라며 저는 당당히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심이 윤석열 정부의 등을 돌릴 때마다,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 또 대장동 수사로 무려 1년이 넘게 저의 모든 것을 탈탈 떨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다. 그러자 다른 사건 또다시 저를 소환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이고 가장 큰 폭력이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네, 정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징글징글하다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뭐 이번에는 불체포 특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가 내려놓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좀 정면 승부가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은 진실이 뭔지 좀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어제 그 민주당의 혁신위원회 김은경 위원장을 비롯한 이분들이 대의원제 폐지로 권고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다 종료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하고 연결 지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또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